자, 간단한 예제를 하나 살펴봅시다. 자, 현재 J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를 하나 두었어요. 생성자에서는 현재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한 처리들을 수행을 해놨죠. 크기 위치 정하고 종류에 대한 처리하고 나서 가시화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기술하기 위해서 buildGUI라는 메서드를 추가했고, 이 buildGUI라는 메서드 안에서 이전에 다뤘던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스윙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아니라 나만의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 현재 부착을 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현재 add 호출은 this.add가 호출되어지는 것이고, 현재 this라는 객체가 현재 객체가 프레임의 후손이다 보니까, 즉 프레임의 컨텐트 영역에다가 요 객체를 추가해라 라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자, 현재 drawing canvas라는 객체는 basic canvas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인데, 현재 basic canvas라는 클래스는 현재 이 프레임 클래스인 basic drawing 안에 내부적으로 정의한 내부 클래스로 현재 J 컴포넌트로부터 파생되어진 형태로 작성을 했어요. 이 클래스를 꼭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예제를 위해서 내부 클래스로 정의를 해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메인 메서드에서 현재 베이직 드로잉이라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기존의 빈 프레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졌죠. 자, 왜 그러는가? 현재 이 영역에 J 컴포넌트로부터 파생된 객체를 하나 붙인 것인데, 특히 현재 보더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이 프레임 입장에서 방향을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센터 영역에 꽉 채워서 배치를 했을 거예요. 이만큼 영역이 하나의 베이직 캔버스 객체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J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어떻게 표시되어질지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그런 빈 컴포넌트 객체에 해당하다 보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부착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현재 이 부모 클래스를 J 버튼으로부터 상속받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임포트 해주고, 자, 이제는 하나의 버튼이 꽉 채워진 것처럼 표시가 되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부모 클래스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이 J 컴포넌트로부터 파생되어진 캔버스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만의 그리기 동작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에 페인트 혹은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서드를 재정의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직접 여기다 코드를 입력해도 되지만 좀 더 간단하게 처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소스라는 메뉴 밑에 자, override implement method라는 메뉴 항목이 있죠. 재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부모 클래스들이 J 컴포넌트나 혹은 그 밖의 부모 클래스들이 표현되어지는데 우리는 J 컴포넌트에서 상속받은 멤버 중에서 자, paint 혹은 paint 컴포넌트라는 메서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paint 컴포넌트를 재정해 봅시다. 자, OK 눌러주게 되어지면 현재 그래픽스 객체를 인자로 받는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서드를 재정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부모의 페인트 컴포넌트를 호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그래픽스 객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drawLine 메서드를 통해서 0x0에서 100x50까지 하나의 선분을 그려라 라는 처리를 해볼 거예요. 자, 실행해서 나타내보면 자, 이제는 아까와 다르게 빈 화면이 아니라 컨텐트 영역의 0x0부터 시작해서 100x50 위치까지 하나의 선분을 포함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프레임의 컨텐트 영역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하나의 선분을 갖고 있는 J 컴포넌트 객체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그리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표현을 생략하고 호출을 해도 동일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만 아까 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상위 클래스가 J 버튼 클래스로 둔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현재 버튼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버튼처럼 외곽선이 이렇게 보여지긴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의 버튼으로서 어떻게 표시되어질지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J 컴포넌트처럼 빈 객체처럼 보여지고 말더라 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부모 클래스가 J 컴포넌트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컴포넌트의 특징을 물려받고 내가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덧붙이는 그런 확장된 형태의 컴포넌트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슈퍼 호출을 통해서
기존의 컴포넌트가 처리할 내용들을 다 그려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비로소 하나의 버튼처럼 그려질 수 있는,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특정 컴포넌트들을 확장하는 형태보다는 그냥 새로운 그래픽적인 컴포넌트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J 컴포넌트를 상속받는 형태로 구성을 할 것이고, 특별히 할 일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부모의 페인트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일들은 그냥 놔두는 것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현재 만들고자 하는 이 베이직 캔버스라는 것은 단순히 종단 컴포넌트로서만 동작할 것이지 패널처럼 다른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요소들은 아니기 때문에 페인트 컴포넌트가 아니라 단순하게 페인트 메서드를 제정해도 동일한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J 패널로부터 상속받는 베이직 캔버스를 만들고 그 안에 다른 구성 요소들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페인트보다는 페인트 컴포넌트를 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도 생각해 둡시다. 일단 이번 학기에는 복잡하다 싶으면 무조건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사용자 정의 컴포넌트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줘도 좋겠어요. 자,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림들을 그려봅시다. 단순히 하나의 선분을 그리기보다는 자, 화면에다가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출력을 하고 그 밑에 이렇게 밑줄 문자를 그린 것과 같은 표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영상을 더 보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영상에서의 결과와 좀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성을 해볼 수 있겠지만 나는 다음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현재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를 하나 두고 생성자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레임에 대한 구성을 기술을 하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build GUI라는 함수 안에서 프레임의 센터 영역에다가 베이직 캔버스라는 객체를 꽉 채워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베이직 캔버스라는 클래스는 J 컴포넌트로부터 파생시켜 가지고서 그 안에 페인트라는 메서드를 제정하도록 했어요. 앞선 예제에서처럼 페인트 컴포넌트를 제정해도 동일합니다. 다만 현재 이 컴포넌트는 그냥 종단 컴포넌트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슈퍼썸 페인트라는 호출은 생략을 해봤습니다. 명시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지만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다르게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그래픽스 객체에 대해서 draw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hello world라는 문자를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특정 영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었어요. 자, 더불어서 drawLin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문자일이 출력되어진 위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상대적인 좌표 값들을 나타내 주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에다가 상수 값으로 라인의 시작점과 끝점을 작성을 했을 거예요. 다만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것처럼 현재 문자일이 표시되어질 위치를 하나의 상수로 지정을 해 두었다라고 하면 그 상수 값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들을 표시했을 때 내가 새로운 좌표 값에다가 문자열과 밑줄을 이동한다 라고 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좌표 값들을 계산하지 않고서도 좀 더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바 스윙의 기본적인 그래픽 처리 방법이 사실은 좀 객체지향적이지 않고 일일이 좌표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려주는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연관되어진 그림들은 좀 더 손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 좌표 값들을 상수를 두어서 처리해 주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눈여겨봐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제는 다양한 도형들을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자동차 모양 같이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면은 하나의 선분을 통해서 표현해 주면 될 것이고, 자동차 바퀴는 원을 통해서, 그리고 자동차 차체와 차창은 직사각형을 그리는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청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그 결과를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작성한 프로그램은 J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는 형태로 구성을 했어요. 역시 생성자에서 기본적인 프레임 구성을 했고 build GUI 호출을 통해서 현재 car drawing canvas라는 객체를 통해서 프레임의 센터 영역을 가득 채우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car drawing canvas라는 클래스는 J 컴포넌트로부터 상속받은 형태로 구성을 했고 역시 페인트 혹은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서드를 제정해 줌으로써
그 안에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를 기술화도록 구성을 해봤어요. 좀 더 유연한 배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일일이 좌표값들을 기술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좌표값을 통해서 적절히 상수와 변수들을 이용을 하는 구성이 더 바람직하긴 하겠죠. 다만 이 구성에서는 각 도형을 그린다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직접 좌표점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실행되었을 때, 자, 현재 드로우 라인이라는 호출은 선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호출이 되어지겠죠. 이 점이 50 x 180, 즉 x좌표가 50, y좌표가 180 떨어진 곳이고, 역시 이 끝점은 y좌표는 바뀌지 않고 x좌표만 350 x 180으로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원을 그려주는 작업은 현재 하나의 사각형 영역을 그리고 그 사각형에 내접하는 형태로 원이 그려진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120 x 150 위치와 245 x 150 위치가 있으니까, 자, x좌표가 짧은 것이 왼쪽에서 더 가까운 원이 될 것이에요. 따라서 이 원을 그릴 수 있는 이 좌표가 125 x 150 좌표가 되는 것이고, 그 위치서부터 30 x 30짜리 사각형을 그리고, 자, 폭과 높이가 같으니까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 정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 즉 반지름이 15인 원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점이 245 x 150이 되어지고, 역시 30 x 30짜리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드로우 렉트라는 호출이 두 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시 시작점의 좌표값을 비교해보면 x좌표만 봤을 때 시작점이 100인 경우와 150인 경우로 나뉘어 본다라고 하면, 현재 왼쪽에서 더 가까운 이 지점이 100 x 110인 첫 번째 드로우 렉트 호출이 되어지겠죠. 차체를 그리기 위한 100 x 110이라는 시작점과 너비가 200, 높이가 40짜리 차체를 그리게 된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150 x 70이라는 지점은 이 지점이 될 것이고, 100 x 40이라는 너비와 높이를 가지고서 차창 부분들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좌표값들을 가지고서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 자동차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이 좌표값들을 다시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무척 번거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서 그 기준점을 창문의 시작점을 잡을 수도 있고, 혹은 자동차의 바퀴 지점, 혹은 차체의 시작점 등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차의 가장 중앙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점을 현재 이 그리고자 하는 영역의 시작점으로 잡아놓고, 그 시작점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적인 위치값들을 통해서 각각의 도형들을 그릴 위치들을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한번 그린 도형에 대한 위치를 수정하고자 했을 때 매 좌표값들을 다시 계산하는 번거로움은 덜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래픽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린 부분에 대해서 색상들을 입혀볼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현재 자바 스윙 내에서 하나의 색상 정보는 AWT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컬러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컬러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는 RGB, 즉 빛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라는 값을 각각 0부터 255까지 256단계로 나타내 주어서 총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개의 서로 다른 색상들을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생성자의 인수로 정수값을 4개 전달받을 때에는 제일 마지막 인수로 투명도 값을 전달받아서 128이라는 값은 256의 절반 값이 되어지죠. 투명도가 50인, 즉 아래쪽 부분이 살짝 비쳐져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색상으로 하나의 빨간색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주 사용되어지는 색상 코드 값들은 이렇게 RGB 코드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주어진 색상 상수 값들을 통해서 표현해 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색상들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setColo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각종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소위 펜의 색깔을 지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요. set background color라는 것은 어떤 대상 컴포넌트 객체에 대한 배경색을 지정을 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작성한 자동차 부분에다가 다음과 같이 색깔을 입혀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setColo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각각의 색상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
기존에 드로우 어쩌고 했던 메서드들은 면은 칠하지 않고 그저 외곽선만 그려내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대신 면까지 칠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필 어쩌고 하는 메서드로 대체해서 호출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앞서 작성한 코드를 살짝 수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현재 카 드로잉 캔버스의 페인트 메서드 안에서 보면 컬러 객체를 현재 반투명한 빨간색 색상으로 지정을 해 주었죠. 자, 그래서 그래픽 객체에 대해서 set 컬러 하기를 이 색깔로 전경색을 설정해라 라고 처리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작업되어지는 모든 그리기 동작은 이 색깔을 가지고서 그려주는 작업이 수행되어지는 것이죠. 자, 따라서 select 하기를 현재 첫 번째 호출을 통해서 차체를 그리게 되어지고 두 번째 호출을 통해서 창문 부분들을 그리도록 했어요. 자, 앞서 작성한 예와 비교해 보면 창문을 그려줄 때 높이 부분을 50픽셀로 설정을 해 주었죠. 다시 말해서 40픽셀보다 10픽셀만큼 더 내려가도록 출력을 해 보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작성한 것이 불투명한 빨간색이 아니라 반투명한 빨간색을 작성하다 보니까 빨간색이 한 번 칠해진 부분에는 아래쪽에 약간 회색 바탕이 비춰져서 연한 분홍색 같이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빨간색이 두 번, 그 창문에서 한 번, 차체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겹쳐지게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좀 더 짙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바퀴 부분들을 칠하기 위해서는 다시 현재 그래픽스 객체에 대해 set 컬러 하기를 검정색으로 설정을 하고 나서 바퀴와 지면 부분들을 그리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그래픽스 객체에 대한 기본 색깔이 검정 색깔이니까 바퀴나 지면을 먼저 그리도록 했다라고 하면 색깔 전환을 한 번만 할 수도 있었겠네요. 우리 앞서서 첫 번째 예제로 hello world라는 문자를 출력했을 때 보면 문자 출력과 관계되어져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이 draw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문자를 출력할 것인데 문자를 출력할 때는 어떤 글꼴로 출력하느냐가 또 연관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setFont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drawString을 통해서 출력할 글꼴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데 폰트 객체는 다음과 같이 글씨체 이름과 글씨 스타일 그리고 글씨 크기로 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인자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폰트 스타일은 기본 값이 폰트 플레인으로 설정이 되어질 값일 거예요. 하지만 기울인 글꼴이나 혹은 굵은 글꼴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상수들을 사용을 해볼 수 있고 기울이면서 굵은 글씨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트 5화 연산자를 통해서 두 개의 인수를 한 번에 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글꼴의 종류에 대해서는 하나 유의해 줘야 될 것이 우리 자바 프로그램의 특성상 하나의 플랫폼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이 그 플랫폼에서만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내가 지정한 글꼴의 종류가 현재 이 자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환경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폰트 클래스의 생성자의 첫 번째 인수로 지정한 글꼴의 이름은 반드시 사용 가능한 글꼴 이름 중에서 얻어내거나 혹은 세부적인 글꼴들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번거롭다 싶으면 논리적인 폰트라고 해서 어떤 특정 글꼴 파일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 글꼴을 출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글꼴의 이름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예제는 폰트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논리적인 글꼴의 종류들을 나타내 보고 있는데 앞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생성자에서는 프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을 그리고 빌드 GUI에서는 로지컬 폰트 테스트 캔버스라는 J컴포넌트로부터 파생되어진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각종 논리적인 폰트들이 어떻게 출력되어질 수 있는지를 반복문을 통해서 페인트 메서드 안에서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텐데 현재 보면 세리프라는 채는 보통 명조체 스타일이라고 하죠. 삐침이 있는 글꼴 형태로 표시가 되어지고 산세리프라는 것은 고딕체 스타일, 좀 딱딱하게 끊어지는 그런 모양의 글꼴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모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정폭 글꼴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I 같은 경우는 홀쭉한 글자이기 때문에 W라는 하나의 글자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적은 너비를 갖도록 표현을 해서 가독성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 모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글자의 폭을 일정하게 지정을 해가지고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대화상자나 대화상자의 입력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글꼴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런 세리프라는 폰트 명이 현재 시스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에서 이렇게 명조체 스타일 혹은 고딕체 스타일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장 적합하고 가장 기본적인 글꼴들로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폰트들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글꼴 파일을 지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대략적인 분위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특정 글꼴에 대한 정확한 글꼴명을 사용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시스템에 설치되어져 있는 실제 글꼴 파일에 대한 이름들을 쭉 얻어낼 수 있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현재 여러 글꼴 목록들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록 중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글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글꼴을 사용을 하되, 없는 경우에는 논리적인 폰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커스텀 그래픽 안에 하나의 이미지를 표시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도구들을 이용해서 화면에 그럴싸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디테일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작업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미 그려진 사진 파일이나 혹은 이미지 파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화면에 나타내보는 방법을 취해볼 수도 있을 텐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JLabel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표시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JLabel 안에 이미지 아이콘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손쉽게 하나의 이미지를 표시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다만 이 JLabel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미지 파일의 원본 그대로만 그릴 수 있다라는 좀 제약이 있어요. 따라서 좀 변형되어진 형태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메서드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본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원본과 다른 크기로 표현할 수도 있고, 심지어 원본의 일부분만 클리핑해서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다양한 예제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게 그 결과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의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예제 정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이미지 객체를 생성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이미지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툴킷 클래스의 스태틱 메서드 중에 getDefaultToolkit이라는 메서드의 반환값을 가지고서 getImage라는 메서드로 호출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미지 아이콘 객체를 생성해서 getImage라는 메서드로 호출해서 얻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이미지 객체로 표현을 한 정보를 얻어냈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현재 그래픽스 객체에 대해서 drawImag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적절하게 출력해주면 되게 됩니다. drawImage는 다양한 종류로 오버로딩 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 객체를 지정된 좌표에다가 출력해주는 방법과 지정된 좌표에 지정된 크기로 변형해서 출력해주는 방법, 혹은 해당하는 이미지 객체를 지정된 위치에다가 원본의 일부분만을 잘라내서 출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제공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오버로딩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수행을 해보면 그 결과들을 명료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메서드들은 다소 사용 방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API 문서나 예제들을 확인을 해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살펴봐두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예제만 살펴보면 현재 이미지 드로잉이라는 클래스를 역시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었고, 생성자 안에서 프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을, 또 빌드 GUI에서 현재 이미지 캔버스라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프레임의 센터 영역을 가득 채우도록 표현을 해주었어요. 현재 이미지 캔버스는 jComponent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져서 구성을 했고, 그 안에 표시하고자 할 이미지 파일,
자, 현재 이클립스상에서 경로명 없이 하나의 파일명을 사용을 하면 프로젝트 폴더에 해당하는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현재 그래픽스라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 이미지 1.gif라는 파일이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자, 해당하는 파일을 하나의 이미지 객체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툴킷 클래스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이미지 아이콘의 생성자를 통해서 구성을 해주면 되게 됩니다. 이 두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얻어낸 이미지 아이콘 객체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드로우 이미지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되, 자, 첫 번째 드로우 이미지는 현재 50x100 위치에 원래 이미지 그대로 출력하도록 한 방법이고, 두 번째 이미지는 200x100 위치에 원래 이미지의 가로 세로 2배 정도 키워서 약 한 50픽셀 정도 되어지는 이미지인데 100x100 이미지로 키워가지고서 출력하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미지의 곡선 부분들이 좀 깨지게 되는 등 화질이 좀 떨어져 보이는 문제점들이 있죠.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미세하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윤곽이나 균형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이미지의 크기를 미세하게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커스텀 그래픽에 대한 다양한 사용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커스텀 그래픽을 이용하면 특히 마우스 이벤트 등과 같이 연동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